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핫라인 수학이 안 들면 그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 관련 기사 중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기사 제목입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 간 핫라인 개설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상대국이 안 받으면 그만이라며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설된 국방 당국간 핫라인도 유명무실했다고 기사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존 라인부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 간 핫라인을 또 만들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빠가 기껏 사다 준 4발 자전거를 창고에 처박아 놓고 2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누비겠다는 철부지 아이와 영락없이 닮았다. 아주 대놓고 비아냥이죠. 해서 같은 기자가 2015년 박근혜 시진핑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국방 당국간 핫라인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같은 기자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핫라인은 북한의 군사 예보를 놓고 한중 간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결과이며 양국 국방협력 수준을 격상시키는 의미다. 2년 전에는 국방 당국 간에도 상징적 성과였던 것이 이번에는 정상 간에도 기가 찰 노릇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방 당국 간 핫라인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이번 정부의 정상 간 핫라인이 미리 비판받을 근거가 되는 거죠. 지난 정권에서 못했는데 이번 정권이라고 다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라도 제시해야죠. 이번 한중 정상회담 보도 전반을 지배하는 중국의 문재인 정부 홀대론, 이 홀대론의 진짜 정체는 중국의 문재인 홀대가 아니라 우리 언론의 문재인 홀대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이 기사 보셨어요? 예, 방금 봤습니다. 인터넷 시대니까 바로바로 보는군요. 예. 예. 그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기사? 예. 네, 핫라인 존재에 대해서 통화 자체로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남북 관계에도 핫라인 개설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보도가 되곤 했는데. 핫라인이라는 게 뭐 핫라인이라고 해서 뭐 언제나 통화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착각은 하지 마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아니 그럼 강제로 기회도 되고 막 확성기 연결하는 그런 핫라인이 있나요? 세상에? 참 이상한 기사예요. 근데 뭐 이 기사는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고 사실은 이 홀대론, 예. 이번 한중회담 관련 보도는 이 홀대론을 바탕에 깔고 거의 모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홀대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중국에서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와 그리고 3부에서 한국에서 수행한 의원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기를 하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 국정원이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다라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해체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댓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최 총장이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만 보고드린다라고 국정원이 썼고요. 또 최동욱 전 총장이 물러난 뒤에는 수사팀 내 문제검사 정리 요망, 댓글 사건 공소유지팀 면밀 관리 필요, 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 외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정해서 추가로 배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을 잘라내고 그리고 당시 윤석열 팀이죠. 예, 그렇죠. 윤석열 검사팀을 해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찰을 한 거죠. 예, 사찰을 해서 이 팀을 와해시켜야 된다, 해체시켜야 된다. 그런 건의를 계속했다는 거죠. 국정원이. 예, 국정원이 청와대에 직보를 한 건데요. 게다가 대통령만 보는 보고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문구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가는 문구가 이 수사팀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이 잘리고 난 이후에 윤석열 팀 이 팀에 소속된
이 팀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쓴 표현이 뭐냐면, 건전법조인들이 이들을 와해시켜야 된다. 예, 건전법조인. 네, 그렇죠. 건전법조인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국정원이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건전단체, 건전법조인 이런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 건전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이 국정원의 이 정치 개입 사건, 몸통에 해당되는 국정원 내부의 세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의 뿌리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어떤 사고방식, 멘탈리티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구나 싶은 것이, 이게 이제 원조가 박정희 정권 시절이거든요. 건전가요, 예를 들어서 장발들 잘라내고 할 때 다 사용한 단어가 건전이에요, 건전. 예. 이때 이외에는 잘 안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부 문서에 건전 어쩌고저쩌고 잘 안 등장해요. 예. 이렇게 정치적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하고 자기 반대 세력에 대해서 표현할 때 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건전 법조인들이 윤석열 팀을 와해시켜라. 예. 웃기지 않습니까? 네, 또 보면 공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히 검사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소유지팀 검사들이 지방으로 인사조치된 이후에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 없이 최동욱 직계의 조력을 받으면서 주말이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반성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성이 없다. 반성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 수사팀을 와해시켜 놓고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최 전 총장이 전현직 정부에 빚이 없다라는 오만한 인식 아래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빙자해서 인기 영합 행보를 지속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빚이 없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오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린다잖아요. 윤석열 팀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세월을 다 지나서 다시 정신을 못 차린 그 상태가 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건전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적폐 수사를 이끌고 있다. 윤석열 팀이. 어쨌든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 팀을 와해시키고 검찰을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검찰 일부를 데려가가지고 결국은 친정을 속이는 데 써먹은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그렇죠. 댓글 수사를 방해했던 사실이 이제서야 드러난 건데요. 사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범죄인 거죠. 국정원의 이런 행각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은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완전 졸라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해시키고 얘는 자르고 어쩌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가짜 사무실 만드는데 굳이 검사를 쓰고 자기들 해도 되거든요. 검사들을 동원하고. 검찰이 완전히 국정원의 졸이었어요, 졸. 지난 정권 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사건 관련된 건데요. 민변,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다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입니다. 댓글 부대에 투입된 세금을 개인 돈으로 물어내라라는 건데요. 소송 규모를 100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정부의 비위에 따른 국민 개인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가능하지만요. 투입된 세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소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잘한다. 박수 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김관진, 원세훈 당신들이 여론 조작하는데 든 돈을 쓴 내라. 돈을 예. 세금으로 쓴 돈 개인 돈으로 토해내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쓴 돈을 이런 불법적인 일에 지휘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징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때 쓴 돈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선례를 남겨놔야 돼요. 예. 네, 국민소송법안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나 발의가 됐지만 공무원 반발로 폐기된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그런 공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년이거든요. 원세훈 원장도 이런 난리를 쳐놓고 3년 있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앞으로 진행되는 추가 수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이번에 3년 있다가 나오거나 아예 안 들어갔죠, 다시. 예. 이번에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앞서 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앞으로 남은 게 3년인데 다시 안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3년 정도, 4년 정도가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징벌로 끝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물어나라. 좋습니다. 아주.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의 해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또 다른 사기 혐의도 검찰에 포착돼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013년 10월 달에 브릭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세운 윤 씨 등이요.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브릭스와 이름이 같은 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건데요. 브릭스 가방을 수입 판매하려던 해외 명품 수입 유통업체 측에다가 국내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하고 5억 원가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소한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명함까지 주면서 자신들이 청와대에 연출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 양반이 이제 어쨌든 안종범 수석과 연결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최순실과 연결된 거는 뭐 명백하고요. 명백하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명명을 두 번 했네요. 오늘. 근데 월요일이라서. 명백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요건은 그 앞에 처음 보도됐던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사업직으로 헌인마을을 지정하도록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토부까지 연결이 됐다. 네, 그렇죠. 앞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분명히 최순실 안종범의 역할이 있는데 요건도 최순실 안종범의 역할이 있는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예. 이거는 뭐랄까요? 부업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부업. 예. 네,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기양 받아든 명함도 있고 최순실 씨가 가진 힘매 정도도 알고 있으니까 예, 일단 사기를 치는 거죠. 예, 그러놓고 건이 작으면 혼자 먹고 아니면 최순실 씨의 힘이 필요하면 나눠 먹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부업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워낙 작은 건에도 다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몇 억짜리 건에도 개입했을 수도 있다. 용돈으로. 하여튼 뭐 그런 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욱 중요한 건 이제 데이비드 윤 소재를 파악하고 우리 수사 당국이 사실은 최순실 씨의 해외 도피재산 관리자로 지목받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적색 수배 중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원 확보돼야 그 다음 수사 돈 쳐내기 가능해질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진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3박 4일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한테 설명하기를요. 양 정상이 사드 문제로 인한 서먹함을 이번에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빈도, 강도, 주체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진 걸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자평했는데요. 중국 쪽의 사드 보복을 철회하고 북핵 대응에서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야 다 잘했다고 하죠. 예. 여기 대해서 이제 보수 매체하고 야당은 뭐 외교 참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들도 예를 들어서 뭐 공항 영접에 차관 보고가 안 나오고 차관이 안 나오고 차관 보고가 나왔다. 뭐 이런 거 지적하면서 그다음에 밥 혼자 혼밥했다. 말이 됩니까? 국가 정상에 가서 혼자 밥 먹었다고? 그것도 그 나름의 전략인데 예. 그게 혼자 밥 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홀대론 공격이 계속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차관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차관 보고 나온 걸로 아는데 공석인데 차관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하간 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3부에서 수행했던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 미니로 정말로 중국에 사는 분들이 중국 언론을 통해 홀대를 느끼느냐. 우리나라 언론들은 홀대론을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사실 또 더 커진 것은 요런 홀대론, 프레임이 더 커진 것은 중국 경호원의 기자 폭행, 이 사건과 더해지면서 더욱 폭발했죠. 예. 예,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가 중국 측의 수사와 관련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피해 기자 위문과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중국 당국은 폭행을 당한 기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에 착수해가지고 정황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한 4, 5분 남았군요. 시간이. 한 4분. 여기를 좀 자세히 하자면
몇 가지 사정의 복합 이동은요. 우선 행사장에 협소했다.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어요.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냐면 당시 사전 촬영은 비표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하나는 근접, 하나는 원경. 근접은 청와대가 직접 촬영하는 비표였고, 그리고 원경은 풀기자단, 수행 기자단이 가진 비표였는데, 이제 장소가 협소해서 이 두 그룹이 섞여 있었다. 이것도 요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대통령 오프닝이 끝나고 이제 각 부스를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이하 여러 사람들이. 그때 대통령과 송혜교 씨가 아모레 부스에 방문할 때 이제 같이 동선이 겹쳤는데, 당연히 사진 경쟁이 있었겠죠. 그 대통령과 중국에서 인기 높은 송혜교 씨가 같은 부스를 방문했으니까. 이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비표의 촬영자들과 일반인까지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섞여 있었다. 좀 혼란스러웠다.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촬영이 끝나고 대통령이 이제 장소로 빠져나가서 이동을 해야 될 때 중국 측의 이제 보안 요원들은 대통령 동선을 우선시해서 이 기자단 이동을 제지했답니다. 예, 그러자 기자단은 우린 비표가 있는데 왜 제지하느냐. 여기서 충돌이 시작된 거죠. 실제로 비표 같은 경우에는 취재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긴 하니까요. 그거를 중국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 대통령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원수 행사 때 대통령 앞에까지 촬영하는 국가원수 앞에 가서 촬영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고 하고, 예,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행사 관계자한테. 그리고 우리 기자들은 또 불만이었던 거예요. 중국 측의 이런 딱딱하고 언론을 막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실 언론 보도 또는 언론은 그 보도 접근권 이 인식이 중국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신 기자하고 충돌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 보안 입장에서는 국가원수 이동 동선 최우선 그리고 기자는 제지 이런 상황이었고 기자들은 비표가 있고 이미 이야기가 됐는데 못 가게 한다 항의 이렇게 충돌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 측의 관행과 우리의 보도 패턴과 각자 우선순위가 달랐던 거죠. 여기서 충돌한 건데 중국에 가면 그 중국의 그 보안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 혹은 중국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당시는 그런 토론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토론을 떠나서 어쨌거나 집단으로 때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네. 그 상황은 마지막 상황이고 이렇게 각자 다급한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보안과 그다음에 기자는 촬영을 해야 하고 보안은 자기들이 판단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언과 거친 몸싸움이 시작됐다. 저는 여기까지도 하나의 해프닝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도. 보안 요원이 넘어진 기자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불이 난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는 가지 말았어요. 이거는 무슨, 보안 우선순위가 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불이 난 것이고, 여기에다가 보수정당과 이 발길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보수정당과 보수매체가 처음부터 이제 부린 중국 홀대론 프레임도 붙고 여기에 또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엄청 쌓았던 그 기자들에 대한 이미지, 시민들의 이게 또 붙었어요. 니들이 맞을 짓 한 거 아니냐. 예, 여기 더해지고 여기에 또 맞은 것도 억울한데 여기까지 먹으니까 더욱 열받은 기자들의 항변이 또 버텨지고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활활 불타오르게 된 거죠. 네, 맞을 짓이란 말이 참. 맞을 짓도 있어요. 세상에 맞을 짓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폭력이 용인돼서는 안 되죠. 그 말로 이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발길질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건 엄정하게 외교 태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 그 앞 상황에 있어서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도 있고 그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장소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벌어진 사태였다. 네. 이 전체 그림을 제대로 설명할 보도가 또 추가로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일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하려고 했던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목 정도.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 당협위원장 62명 교체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서청은 의원, 유기준 의원, 그리고 류여의 최고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뭐 친박을 털어내는 거죠. 그리고 친홍준표 체제를 구축하는 거죠. 그 다음은 아마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시작되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정치권에서는 있었고요. 또 제목 하나 짚으면요. 예,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지난 15일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 지적에 따르면요.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진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박주원 전 최고의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CD를 흔든 것은 그 흔든 CD는 DJ 비자금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DJ 비자금 그 CD가 아니다. 왜냐하면 발행일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양도성 예금 증서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발행일이 다르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근데 그게 발행일이 아니다. 국감 때 공개된 CD 발행일은 2월 8일인데 법원에서 약식 명령 내리면서 그 CD에 대해서 3월 16일자로 어쩌고저쩌고 써 있었기 때문에 박주원 최고가 이 약식 명령서 흔들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발행일이 아니라 그 발행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날짜에 불과하지 같은 CD가 맞습니다. 이게 해명이 거짓말인 거죠. 자, 올해 사자성어까지 하고 끝내죠. 네, 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요. 파사현정이라고 합니다.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교수신문이 모든 언론에 등장하는 딱 한 번이 이때입니다. 매년 나오는 건데요. 자, 교수신문이 전국의 교수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사자성어 선정하면 꼭 언론이 이걸 보도하더라고요. 예,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예, 파사헌정. 파사현정입니까? 헌정입니까? 파사현정이라고 우선 기사에는 쓰였는데요. 예. 네, 파사현정. 이런 여론조사 하는군요, 항상. 항상 교수신문이에요. 교수신문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홀대론, 국내 언론이 홀대론 어마어마하게 역대 그 정상의 해외 방문 중에 홀대론을 이렇게 줄기차게 제기한 사례가 있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있는 교민들은 중국 언론을 통해서 정말로 홀대론을 느꼈는지, 예, 정말로 중국이 홀대를 했으면 누구보다도 그 홀대를 교민들이 느끼셨을 테니까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이재민 통신을 연결해서 예, 이 국빈 방문 관련한 중국 언론의 보도 또 그런 기사들에 대한 중국인의 반응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네, 목소리 아주 박영선 의원과 유사한 목소리에 차분한 인터뷰를 하고 나면 항상 화제가 됩니다. 자, 칭찬해 주셔서 일단 날계란 2개를 지금 먹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계란 2개요. 중국에 계시니까 오래 계셨으니까 그리고 이전 네. 대통령들의 방문 때 중국 언론의 보도도 다 접해보셨으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하나 드리면 중국 언론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보도하는 분량이나 내용이나 다른 국빈 방문 때 비교해서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거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웃 나라이고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국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오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을 놓고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 언론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나 환구시보 그리고 CCTV 이러한 언론 보도에서는 상당한 분량을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일면 전체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큰 사진과 함께 보도를 했고요. 분량이라든지 어떤 그 톤이라든지 다른 정상과 차이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서 약간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언론에서 홀대론 얘기할 때 왜 그러지 싶으셨죠? 이상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사진을 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포장이라고 제가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은 글쎄요, 그 중국 언론들이 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잘 대접해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 언론보다 중국 언론들이 더 문재인 대통령이 우호적이었다. 예. 예. 그런 인상마저 받으셨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환구시보 같은 네. 경우에도 상당히 중국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큰 노력을 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4일간 충칭에서 뿌리찾기 열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양국 간의 친근감이 이번에 굉장히 깊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실었고요. 곳곳에도 정말로 굉장히 많은 그 에피소드를 담은 그런 것들이 잘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구시보는 사드 때 우리나라를 대놓고 두드려 팼던 매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환구시보가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민일보의 자매지이자 그렇죠. 즉 당의 기관지이면서 국제 뉴스만 거의 다루는 그러니까 환구라는 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시보다 해가지고 환구시보라는데 중국에서 가장 강경하게 중국의 입장을 대외에 공표하는 항의하는 뭐 이런 모습을 항상 짊어지던 그런 신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드 얘기했을 때 아주 뭐 강렬하고 원색적으로 반대하는 모습, 또 다른 외국가도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정말 부르르 떨쳐 일어나는 것이 환구시보인데요. 인민일보가 못하란 말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습니다. 인민일보에서 점잖게 하느라고 하지 못하는 말을 정말 다른 어떤 언론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아주 원색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신문인데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 120점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관계자와의 인터뷰도 전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굉장히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히 이번에 그 어떤 난징 대학살 80주년이라는 중국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기념식과도 맞물려 있는 바가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제일 처음에 난징 대학살 추모 기념식에 주중 한국 대사를 참석시켜줘서 감사하다라는 사의 표한 것을 전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그 난징 대학살에 참석하느라고 중국의 모든 고위자들이 다 난징으로 가 있었고요. 예. 그 당시에 그 우리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한국 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대통령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 와중에 그 한국 대사가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이 대사가 그 난징까지 날라와서 추모 기념식에 참가하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체면을 차리려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의 가품과 어떤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이해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언론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행보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하는 기사 내용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신문을 봤을 때의 한중 요번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방중과 한국 신문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마치 무슨 큰 사건이나 큰 잘못이 일어나고서 이번 방중이 끝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이번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한 것은 일단은 연내에 방중이 이뤄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사드 문제가 있고 나서 한국과 중국 측이 팽팽하게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방중이 이뤄졌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화해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정상회담도 기존에 있었던 생각했던 그 원래 시간보다 더 길게 해서 좀 늦게 끝난 바가 있었고 이번 방중에서 중국의 권력 서열 1, 2, 3위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천얼민 충칭 측의 당선계까지 만났다는 것 아주 순조롭게 일이 잘 됐다 뭐 이런 분위기도 이쪽에서는 느끼고 있었는데요. 한국 신문의 보도를 보고 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만 같은 또 잠깐 바꿔서 얘기드리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늦게 끝났다는 건 정상회담을 예정보다 더 오래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딱 정해진 시간들에는 좀 더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그리고 또 이건창 총리하고도 얘기할 때 많은 얘기가 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것저것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이건창 총리가 뭐 예를 들어서 크게 웃으면서 하나씩만 천천히 하십시오. 저도 많은 관심을 한국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인지라 좀 분위기가 딱딱한 그런 정상회담이 있고 약간 더 친근함이 있는 정상회담 조금씩 온도 차이가 납니다. 현장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 따르면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한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 들으면 안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교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예, 중국 교민들 입장에서 한국 보도가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군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도하는지. 뭐가 홀대였는지. 그런 면이 많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그 아침 식사를 여기 요샤오라고 해가지고요. 그 뭐 꽈배기빵 비슷하게 한 걸로 한 것에 혼밥했다고 대통령이. 그건 너무 놀라운 표현이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창의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 본 그 서민들은 이렇게 아침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서민적인 그런 행보이고 결제를 할 때 중국에 굉장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많이 보편적인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서민적이고 중국의 현재 가장 빠른 트렌드를 몸으로 느껴보려는 그런 대통령이다. 정말 우리가 가까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이전에도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이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만두 전문점, 길거리에 있는 만두 전문점 가서 만두 한 번 사 먹은 것이 시진핑 주석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큰 사진을 아주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요티아오를 아침 식사한 것도 중국 분들은 다 오른쪽으로 보신다면은 다른 쪽으로는 정말 다른 해석이 한국에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이 서민 식당에 가서 대통령이 중국 꽈배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티아오라고 합니다. 네, 그거 발음이 안 돼서 하여튼 그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중국 언론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보도였고 또 거기에 딸린 뭐 중국의 댓글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았는데 이걸 혼밥이라고 거꾸로 국내에서 보도하는 걸 보고 놀라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이름을 중국어로 이제 원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원사인이라는 말로 검색어를 넣으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앞단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티아오를 먹었다. 그런 원사인 추 요티아오라는 것이 자동 검색어를 많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왜 요티아오를 먹었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또 결제한 금액이 68원이었는데요. 6과 8은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되게 잘 될래나 봐? 운이 좋은가 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일부러 68원에 맞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등등 나오는 굉장히 이런 에피소드성이랄까?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또 얘기도 바로 검색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됐을까? 뒷얘기, 하여튼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되게 한국 언론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원래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하실 얘기가 많은가 봐요. 저희가 못다 하신 얘기가 있다면 내일 또 한번 연결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홀대론 보도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예. 저희 말고는 그 홀대가 아니었다는 걸 짚어주는 곳이 없어서 내일 한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의 이재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이 기사 보셨어요? 예, 방금 봤습니다. 인터넷 시대니까 바로바로 보는군요. 예. 예. 재밌지 않습니까, 이 기사? 예. 네, 한라인 존재에 대해서 통화 자체로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남북 관계에도 한라인 개설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보도가 되곤 했는데. 한라인이라는 게 핫라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통화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착각은 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니, 그럼 강제나
광주를 기회다 대고 막 확성기 연결하는 그런 한 라인이 있나요? 세상에? 참 이상한 기사예요. 근데 뭐 이 기사는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고 사실은 이 홀대론, 이번 한중회담 관련 보도는 이 홀대론을 바탕에 깔고 거의 모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홀대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중국에서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와 그리고 3부에서 한국에서 수행한 의원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 국정원이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다라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해체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댓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최 총장이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만 보고드린다라고 국정원이 썼고요. 또 최동욱 전 총장이 물러난 뒤에는 수사팀 내 문제검사 정리 요망, 댓글 사건 공소유지팀 면밀 관리 필요, 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 외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정해서 추가로 배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을 잘라내고 그리고 당시 윤석열 팀이죠. 예, 그렇죠. 윤석열 검사팀을 해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찰을 한 거죠. 예, 사찰을 해서 이 팀을 와해시켜야 된다, 해체시켜야 된다. 그런 건의를 계속했다는 거죠. 국정원이. 예, 국정원이 청와대에 직보를 한 건데요. 게다가 대통령만 보는 보고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문구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가는 문구가 이 수사팀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이 잘리고 난 이후에 윤석열 팀 이 팀에 소속된 이 팀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쓴 표현이 뭐냐면 건전법조인들이 이들을 와해시켜야 된다. 예, 건전법조인. 네, 그렇죠. 건전법조인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국정원이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건전단체, 건전법조인 이런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 건전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이 국정원의 이 정치 개입 사건 몸통에 해당되는 국정원 내부의 세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의 뿌리가 박정희 정권 시절 어떤 사고방식, 멘탈리티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구나 싶은 것이 이게 이제 원조가 박정희 정권 시절이거든요. 건전가요, 예를 들어서 장발들 잘라내고 할 때 다 사용한 단어가 건전이에요, 건전. 예. 이때 이외에는 잘 안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부 문서에, 건전 어쩌고저쩌고 잘 안 등장해요. 예. 이렇게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하고 자기 반대 세력에 대해서 표현할 때 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건전 법조인들이 윤석열 팀을 와해시켜라. 네. 웃기지 않습니까? 네, 또 보면 공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히 검사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소유지팀 검사들이 지방으로 인사조치된 이후에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 없이 최동욱 직계의 조력을 받으면서 주말이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반성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성이 없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핫라인 수학이 안 들면 그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 관련 기사 중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기사 제목입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 간 핫라인 개설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상대국이 안 받으면 그만이라며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설된 국방 당국간 핫라인도 유명무실했다고 기사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존 라인부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 간 핫라인을 또 만들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빠가 기껏 사다 준 4발 자전거를 창고에 처박아 놓고 2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누비겠다는 철부지 아이와 영락없이 닮았다. 아주 대놓고 비아냥이죠. 해서 같은 기자가 2015년 박근혜 시진핑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국방 당국간 핫라인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같은 기자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핫라인은 북한의 군사 예보를 놓고 한중 간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결과이며 양국 국방협력 수준을 격상시키는 의미다. 2년 전에는 국방 당국 간에도
상징적 성과였던 것이 이번에는 정상 간에도 기가 찰 노릇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방당국과 핫라인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이번 정부의 정상 간 핫라인이 미리 비판받을 근거가 되는 거죠. 지난 정권에서 못했는데 이번 정권이라고 다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라도 제시해야죠. 이번 한중 정상회담 보도 전반을 지배하는 중국의 문재인 정부 홀대론, 이 홀대론의 진짜 정체는 중국의 문재인 홀대가 아니라 우리 언론의 문재인 홀대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반성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 수사팀을 와해시켜 놓고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최 전 총장이 전현직 정부에 빚이 없다라는 오만한 인식 아래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빙자해서 인기 영합 행보를 지속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빚이 없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오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린다잖아요. 윤석열 팀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세월을 다 지나서 다시 정신을 못 차린 그 상태가 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건전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적폐 수사를 이끌고 있다. 윤석열 팀이. 어쨌든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 팀을 와해시키고 검찰을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검찰 일부를 데려가가지고 결국은 친정을 속이는 데 써먹은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그렇죠. 댓글 수사를 방해했던 사실이 이제서야 드러난 건데요. 사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범죄인 거죠. 국정원의 이런 행각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은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완전 졸라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해시키고 얘는 자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가짜 사무실 만드는데 굳이 검사를 쓰고 자기들 해도 되거든요. 검사들을 동원하고. 검찰이 완전히 국정원의 졸이었어요, 졸. 지난 정권 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사건 관련된 건데요. 민변,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다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입니다. 댓글 부대에 투입된 세금을 개인 돈으로 물어내라라는 건데요. 소송 규모를 100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정부의 비위에 따른 국민 개인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가능하지만요. 투입된 세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소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잘한다. 박수 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김관진, 원세훈 당신들이 여론 조작하는데 든 돈을 쓴 내라. 돈을 세금으로 쓴 돈 개인 돈으로 토해내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쓴 돈을 이런 불법적인 일에 지휘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징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때 쓴 돈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선례를 남겨놔야 돼요. 예. 네, 국민소송법안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나 발의가 됐지만 공무원 반발로 폐기된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그런 공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년이거든요. 원세훈 원장도 이런 난리를 쳐놓고 3년 있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앞으로 진행되는 추가 수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이번에 3년 있다가 나오거나 아예 안 들어갔죠 다시. 예. 원래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앞서 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앞으로 남은 게 3년인데 다시 안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3년 정도 4년 정도가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징벌로 끝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물어내라. 좋습니다 아주.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의 해외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또 다른 사기 혐의도 검찰에 포착돼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013년 10월 달에 브릭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세운 윤 씨 등이요.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브릭스와 이름이 같은 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건데요. 브릭스 가방을 수입 판매하려던 해외 명품 수입 유통업체 측에다가 국내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하고 5억 원가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소한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명함까지 주면서 자신들이 청와대에 연줄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 양반이 이제 어쨌든 안종범 수석과 연결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최순실과 연결된 거는 뭐 명백하고요. 명백하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명명을 두 번